안녕하세요. 새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제 남편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 완전 시골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자란 거랑은 다르게 벌레도 너무 무서워하고 자연이 그리워서 생각난 적은 결혼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 유일하게 시골 생활에 적응을 못했거든요. 동생들이랑 어렸을 때 와서 처음부터 적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처음부터 시골에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몸도 약하고 피부병이 심해서 가족들이 다 시골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일을 하시다 제가 몸이 약해지자 그만두시고 서울 근교에 있는 시골집을 알아보시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따로 일을 하시고 주말에 내려오셨어요. 저는 서울로 가고 싶어서 치료에 열심히 집중했고 고등학교 때쯤 피부가 꽤 괜찮아져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서 대학에 갔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아버지는 은퇴해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 살게 되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설계한 대로 펼쳐졌어요.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연애도 곧잘 하고는 했고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 때 복학생 선배와 사귀어보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내 연애를 해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외모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 성격을 덜 봐서 늘 좋지 않게 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결혼을 원하셔서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회사 직원이 소개팅을 주선해줘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 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약간 사람이 겉멋이 든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남편네는 다 교육자 집안이었고 남편은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듯이 자랑을 하는데 보기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매너가 참 좋았어요. 외모도 제 이상형과 가까웠고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저는 그냥 웃어준 것 뿐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대요. 늘 소개팅에 나가면 무표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며 웃어줬다나 뭐라나. 저는 그냥 어색해서 웃었는데 말이죠. 왜 그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람이 아니면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찝찝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날 저희 집이 시골에 있다고 하니까 표정이 조금 굳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여자 집안이 남자 집안보다 좋으면 그거대로 또 힘들 것 같다며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골에 사는데 왜 우리 집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해서 저희 집에 대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부모님을 보며 결혼에 대해 많은 고민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남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약간 남을 까내리는 듯한 말투와 저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보는 날 뭔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워낙 거짓없는 모습을 좋아해서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선 철저하게 우리 집안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네요. 뭐 교육자 집안이니 저보다는 많이 알 것 같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에 대해 물으셨는데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골에 계신다고 하니 듣는 둥 마는 둥 관심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태도로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물론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덜 보였지만 저는 알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교육자 집안이라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만난 거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슬슬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줬어요. 근데 친구 지인 중 한 명이 제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교 시절 때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분명히 성실하게 공부만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반전이었죠. 친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묻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넘어가기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오빠, 혹시 학창시절 때 친구들 괴롭힌 적 있어?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어? 왜? 내가 선생님인데 친구들을 왜 괴롭히겠어? 뭐 어디서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 내 친구 지인 중에 오빠랑 동창이라고 하더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해서.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남편이 어울렸던 친구들은 좀 놀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괴롭힌 거고 자기는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도 그렇지. 괴롭힘 당하면 좀 말리지. 너는 애가 쓸데없이 착하더라. 막 심하게 괴롭힌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내 친구들이 때리기라도 했대. 그냥 말로 좀 욕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던 것뿐이야. 그리고 그거 당한 애들 왜 당했는지 모르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당하지. 그리고 걔네 아직도 만나. 심하면 얘네들이 우리랑 만나겠어? 그리고 내 친구들 그렇게 나쁜 애들도 아니고 다들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꽤 괜찮은 애들이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 지난 과거고 피해자들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미 결혼식도 잡아두었고 이런 성격을 알고도 연애를 하기도 했고 이런 일로 파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흠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기적인 남편의 성격이 평생 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집들이 때문에 친구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초등학교 동창은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고 지금은 본인 남편과 함께 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기가 그렇다고 말을 하더군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다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장사가 잘 돼서 친구들 중에도 돈도 제법 잘 버는 편에 속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제 소중한 친구인데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집들이를 하는 날 남편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스타일러를 선물해줬어요. 예전에 장난으로 스타일러를 갖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진짜로 선물을 해줬지 뭐예요. 근데 남편은 부담스럽게 이런 걸 선물로 줬다며 투덜거렸어요. 이 좁은 집이 더 좁아졌다며 인상을 쓰곤 돈 자랑하는 거냐며 제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니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일러 하나 정도 둘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고 남편도 분명 스타일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리 여유롭지 않아 나중에 사기로 했었거든요. 신혼집은 부모님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네도 잘 사는 것 같고 저희 집도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괜히 또 도움을 받고 한 소리 듣는 것보다는 저희 힘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당신도 원했었으면서 왜 이렇게 불만을 피워? 아니 우리가 뭐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담스럽게 사주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 뭐 그렇게 장사해도 자기네는 돈 잘 번다 이건가? 장난으로 말했다며. 그런데 그걸 덜컥 선물로 줘? 축의금도 그렇고 집들이 선물도 그렇고 사람을 기죽게 만들잖아. 제 남편은 친구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축의금을 좀 크게 주기는 했어요.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이 없어 제게 많이 빌렸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함부로 돈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면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친구는 저에게 늘 감사하다며 성공하고 나서는 늘 제게 맛있는 음식, 제가 필요한 것들, 선물들을 잘 사주고는 했어요. 제가 충분하다고 말을 해도 그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며 부담 없이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건데 그렇게까지 크게 선물을 하는 게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며 벼르고 있겠다고 혼자 눈에 불을 켜고 그 친구를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친구와 친구 남편을 불러 집들이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 집 너무 좋다. 야, 너는 알뜰하게 돈 모으더니 집도 사고 대단하다.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집 너무 귀엽게 잘 꾸몄다. 스타일러도 잘 어울려서 다행이야. 나 많이 고민했거든. 이것저것 다 사주고 싶었는데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이것밖에 못 해줬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정말 고맙지. 어찌나 고민을 하던지 제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꼬치꼬치 물었다니까요. 일단 앉으세요. 별건 없지만 차려봤어요. 식사가 시작되고도 저희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영 기분이 아닌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형님은 몸이 안 좋으세요? 아까부터 말씀도 없으시고 표정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이 낯을 많이 가린다고 웃어넘겼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남편이 와인잔을 세게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은 뭐 장사 안 하나? 둘 다 없으면 장사가 돌아가나? 그리고 그렇게 매일 선물로 주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 선물도 적당히 줘야지, 어?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나, 결국은 술집 장사인데. 나중에 애 낳으면 술 장사하는 부모가 되는데, 그럼 좀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 돈 좀 있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저는 당황해서 남편이 많이 취한 것 같다고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때 친구가 말했죠. 어머, 형부도 참, 제가 돈 자랑을 언제 했어요. 형부한테 한 것도 아니고 제 친구한테 고마워서 이것저것 준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 혹시 형부 뭐 자격지심 있으세요? 제가 형부보다 돈 잘 번다고 지금 뭐 질투하세요? 형부는 학교 선생이고 저는 그저 술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유치해서는 참. 뭐? 야, 선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술 장사? 그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지. 그런데 돈 많다고 자랑질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내가 선생으로서 알려주는 거지. 형부, 자기보다 미친 사람이 자기보다 돈 잘 버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씩 볼 때마다 느껴졌는데. 친구 남편이니까 좋게 봐줬는데 이제는 뭐 다신 볼 일 없을 것 같네. 싹수 없는 새끼. 친구도 한석격 하는지라 참지 않고 남편에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저와 친구 남편은 서로를 말렸고 결국 집들이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저는 친구네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지겹다며 씻으러 들어갔어요. 오빠, 왜 그렇게 친구를 싫어해? 정말로 자기보다 못한데 돈은 많이 벌어서 싫은 거야? 야,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냐? 그냥 그렇잖아. 아니, 술 장사하는 게 자랑이야? 자랑도 아닌 걸 떳떳하게 말을 하진 않나. 돈 좀 많이 번다고 자랑하면서 사람 기를 죽이질 않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아니야. 남편은 죽어도 자기의 속마음을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가 돈을 잘 버니 질투가 나서 못되게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되지도 않는 말로 자꾸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날 친구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이럴 일 없을 거라고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문자를 남겨뒀어요. 친구는 자기가 참았어야 했는데 술을 마시니 욱해서 자기도 모르게 욕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들이는 남편의 질투와 욕과 사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끼리끼리 논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 친구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올려치기 하느라 바빴고요. 근데 놀라웠던 건 괴롭힘 당했던 친구도 집들이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도 다른 친구들의 수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선생이 되었는데 물건을 훔쳤다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아직까지도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자주 만났다면 아마 저도 한 소리 했겠지만 집들이 이후로는 볼 일도 없고 남편도 그 친구들과는 자주 어울려 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는 어느새 네 가족이 되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돼서 시부모님은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라 임신을 하고 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에서 잠깐 요양을 했어요. 처음엔 저도 집에서 쉴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계속 집에 오고 남편도 점점 본성을 드러내면서 도와주지도 않아 차라리 그럴 거면 친정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떨어져서 지낸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모든 걸 부모님이 해주시고 어렸을 때 좋아하지 않았던 자연이 이뻐 보이며 자연스럽게 제 기분도 한결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태교도 되었고요. 종종 아버지의 일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취미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취미로 하시는 것 치고는 좀 크게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몸이 괜찮을 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드리곤 했어요. 친정에서 편히 쉬며 태교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임신 5개월 때 부모님과 남편이 저희 친정집으로 놀러 왔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 가고 처음 본 거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가, 여기서는 잘 지내니? 아이고, 잘 먹어야 하는데 점점 힘들어 보이네. 역시 살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잘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워낙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걱정하는 척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데 제 걱정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올라오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없어 남편이 밥도 알아서 못 먹는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자고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데 너가 없으니까 우리 애가 뭘 먹고 사는지. 아휴, 많이 힘들지 않으면 그럼 올라오는 게 어떻니? 시골에서 할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은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불평만 늘어뒀어요. 아니, 여기는 무슨 깡시골이야. 뭐 있기는 해? 아버님 어머님은 뭐가 좋으시다고 여기서 지내시는 거야? 아니, 뭐 시골이면 좀 넓게 마당도 넓게 집도 좀 넓게 지으시지. 돈 없는 집안은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남편은 시골에 저희 집이 있다고 하니 무슨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엄청 넓지는 않아도 5식구가 살 정도로 넉넉한데 남편은 궁시렁거리며 또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돈 없는 집이 아닌데 왜 자꾸 돈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부모님 재산을 말할 필요를 못 느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 사는 집안이라 돈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대기업에 다니시다 퇴직하신 건데 시부모와 남편은 일단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산다는 생각을 해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신기하죠. 그냥 이냥저냥 남편 성격이 그렇다 보니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그나마 괜찮은 저를 고른 것 같았어요. 먼저 온다고 한 건 시부모님과 남편 쪽인데 와서 그렇게 불평을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 온다고 긴장을 해서 꼭두 새벽부터 닭을 잡고 나물도 캐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는데 찝찝하다는 표정으로 드시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계속 사시니 세상 물정 모르시고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저희는 매번 사람 많은 곳에 살다 보니 머리가 어찌나 아픈지. 아유, 그렇죠. 저는 저희 아이 어릴 때부터 와서 이제는 도시가 불편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흙을 봐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어머, 그래도 이 나이에 흙 만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한평생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앉아서 흙을 만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집에서 그냥 클래식 틀어두고 티 한 잔 하면서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던데. 안 그런가요? 아이고, 사돈은 참 교양이 있으시네요. 저희는 자연 소리가 들리니까 자연 소리 들으면서 막걸리 딱 한 잔 하면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요. 이것도 나름 재미있답니다. 아이들 아빠가 막걸리 마시는 걸 참 좋아하는데 사돈도 오늘 한 잔 해보실래요? 아주 좋답니다.
교양은 무슨, 장모님이 더 교양 있죠.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장모님은 참 세상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농사 짓고 이런 거 보면 괜히 공부했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집안은 평생 공부를 해와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평생 시골에서 자란 적이 없어서 이런 곳에 있으면 적응을 잘 할지 모르겠네요. 약간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말에 욱해서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려서 말하는 걸 모르시는지 아무런 타격 없이 해맑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웃겨 진정이 됐었어요. 도시에 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가끔 시부모님이나 남편을 보면 이상한 곳에서 우월감을 느끼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날 밤 올라가고 동생네 부부도와 남편과 다 같이 한잔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상을 치우고 있을 때 어머니한테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엄마, 가끔 보면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좀 이상한 곳에서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아, 가끔 좀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다니까. 내버려둬. 뭔가 자기가 못난 부분을 안 보여주고 싶은가 보지. 근데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 형부 가끔 나한테도 자기네 집안 얘기하면서 교양 있는 집안이라고 막 그러던데? 나는 그냥 내내 거렸지. 그리고 웃긴 게 같은 선생이면서 우리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좀 쉽게 들어갔을 거라고 막 무시하는 거 있지? 어이가 없어서. 치, 형부 보면 가끔 좀 그래. 저는 제 동생에게 그런 소리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바로 그날 저는 남편에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한 소리 했고 남편은 또 그런 말을 했다고 고자질하는 동생이 웃기다며 오히려 뻔뻔하게 화를 냈어요. 저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는 남동생 방에 가서 잤습니다. 혼자 쓸쓸히 자는데 서럽더라고요. 남편이 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한 것 자체가 후회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육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전에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는 완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두면 맛이 없다고 투덜투덜, 밥이 질기다고 햇반을 꺼내 먹거나 국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짜증내기만 했죠. 심지어는 저에게 꾸미지 않는다고 뭐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지쳐 말할 힘도 없었어요. 남편은 밥을 차려줘도 배달해서 먹기 일쑤였죠. 저는 남편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져 갔어요. 육아도 힘들지만 집안일을 일절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더 속이 터졌죠. 그리고 시부모님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둘 다 여자아이라니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아가, 한 명 더 낳을 거지? 남편은 3대 독자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아들이 아니라 아쉽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를 예뻐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시부모님의 등살에다 남편의 행동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는 다시 직장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도 오랜만에 보고 사회생활도 해본 지 꽤 오래돼서 두려웠는데 직장을 다니니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울증도 극복이 되는 것 같았죠. 아이들을 보는 건 참 행복한데 남편만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한지. 결혼 전부터 이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긴 했을까요? 남편이 짜증을 내면 정말이지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리고 싶을 만큼 싫어졌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늘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 저도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딸, 그냥 네 아빠랑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싸우고 있지 뭘. 왜?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는 걸 들키기 싫어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곤 끊었죠. 하지만 금방 눈치를 챘는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힘드냐? 힘들면 내려와. 엄마도 많이 걱정한다. 오늘은 자고 나중에 통화하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때 저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들 밥만 준비하고 남편 밥은 차리지 않았어요.
야, 밥은? 왜? 내 밥 맛없다며. 알아서 챙겨 먹어.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곧장 씻고 출근을 했죠. 저는 며칠 동안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아침에 갑자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제가 밥을 차리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무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차리고 저를 한번 보고 다시 가려고 하더라고요. 나가기 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남편 밥도 안 차리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니 근데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너는 그게 중요하니? 지금 내 아들이 굶고 있는데?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봤죠. 그때 남편이 혀를 내밀며 메롱을 하지 않겠어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엄마 불러다 밥을 차리게 하고 메롱이라니 저희 아이들보다 더 유치한 것 같아 말이 안 나왔었죠. 저는 그날 일을 동생에게 말했고 동생이 그 일을 어머니께 말했나 봅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다 들었다. 황서방 밥은 왜 안 차려줬어? 엄마, 매일 밥 맛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매일 어떻게 힘들게 차려? 그래, 그래서 사돈댁에 오셨고? 둘째가 말했죠. 자기가 차려 먹거나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걸 또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쳐다보니까 어땠는지 알아? 메롱을 하더라. 이게 나이 먹고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일하느라 힘들 텐데 밥 하나 좀 차려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일은 뭐 황사방 혼자 해? 나도 하는데? 그리고 밥 차리는 거 그래 괜찮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매일 맛없다고 짜증내는 걸 들어줘야 하냐고. 알겠다. 끊자. 기분 풀고. 괜히 어머니께 화를 내버렸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주말에 저희 집에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걸 듣고는 인상을 팍 쓰며 주말에 쉬는데 왜 오시냐며 또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나서 아이들 방으로 가서 따로 잤습니다. 그러다 열받아서 남편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자고 있어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했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오는 게 그렇게 귀찮아? 우리 엄마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상 쓰면서 짜증낼 일이야? 아니 갑자기 오시니까 그러지. 그리고 지금 우리 집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거 알고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내가 밥 안 차려주니까 어머님한테 말해서 어머님 오게 만들었잖아. 그건 생각 안 해?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밥 차려주지 말래? 그리고 내가 맛이 없다고 하면 맛있게 만들던가. 남편은 반성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기적인 거 알아?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맛없다고 하고 밥 먹을 때마다 누구 욕하고 불만 늘어놓고 매일 좋은 소리 하는 꼴을 못 봤어.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차려줘? 나도 일 나가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는데 밥은 당신이 알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일 나가래?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갔으면서 힘들다고 찡찡거리긴.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 힘든 일이 있겠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찡찡거린다고 짜증을 내며 나가는데 정말 이 사람이랑 왜 사나 싶었어요. 그 다음날 남편과 저는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또 시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또 한마디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으시면 말을 하세요. 됐다. 배운 사람이 참아야지. 너는 아범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얘야, 세상에 남편 잡아먹는 부인이 어디 있다고? 아휴.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아먹기는 누가 잡아먹어요? 제가 밥을 차려도 불평불만인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는 거 불편합니다. 너 이러려고 우리 도움 안 받았지? 지금 네 집이라고 생색내는 거냐? 여기 우리 아들 돈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시어머니와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저는 어머니께 조금 일찍 올라올 수 없냐고 물어봤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다음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셨고 저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남편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과할 때까지 밥을 차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적처럼 저희 부모님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 사돈도 계셨구나.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말에 온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왔네요. 사돈은 어쩐 일이세요? 아니, 갑자기 오셔서 당황했지 뭐예요. 그렇게 불쑥 오시는 애들이 놀라잖아요. 어머나, 뭐 저희 딸 집인데요, 뭐. 안 그래요? 사부인도 황서방 집이니 편하게 오시지 않나요? 아니 글쎄, 요즘 황서방이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밥을 안 준다는 거 제가 사과하면 꼭 밥 챙겨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과를 안 한 것 같길래 황서방 밥도 못 챙겨 먹는 것 같아 제가 챙겨주려고 달려왔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반찬만 가져다 주고 나가셨어요. 그날 저희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또 잔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파에서 망부석처럼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황서방, 좀 먹어봐. 아이들과 저는 먼저 밥을 먹었어요. 역시 오랜만에 친정 어머니의 밥을 먹으니 힘이 났습니다. 남편도 냄새를 맡고 배가 고팠는지 바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나물들이 몇 개 있어서 입을 대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먹어보라고 남편 밥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쓰며 이런 건 안 먹는다며 빼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해요.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돼요. 이런 거 사올 돈도 없으시면서.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 참고 먹어보라며 줬어요. 그리고 산 게 아니라 몸에 더 좋을 거라며 친정에서 길러 직접 들고 왔다고 하며 아예 나물과 함께 쌈을 싸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은 오만상 인상을 쓰며 먹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아이들도 남편의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에서 쉬고 있다 TV에 중국집 먹방을 보며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녁은 짜장면을 시켜 먹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짜장면을 먹고 저는 짬뽕에 팔보채에 술 한 잔 곁들여 먹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저와 남편은 조금씩 취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워낙 술이 세셔서 끄떡도 없었고요. 야, 물! 남편은 저에게 물을 찾았고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물을 가져다 줬어요. 장모님한테 시킨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 근데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아니 밥도 안 챙겨줘.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또 한 소리를 하고 말았죠.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표정은 살면서 딱 한 번 본 표정이었어요.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인데 제 친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거든요.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표정과 지금 표정이 정말 비슷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말로 뭐를 시키는 건데 그게 예전에 저희 친아버지가 했던 행동과 비슷했거든요. 야, 술! 저희 친아버지의 기억을 말하라고 하면 늘 야, 술만 기억이 났어요. 늘 술, 물, 밥, 돈 이 말 한마디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분명히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말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지만 술을 마셔서 그런가 숨기지 못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지 못했는지 저를 치면서 소주를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소주! 어머니는 그때 폭발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팔부채를 엎어버렸어요. 이 싹퉁 바가지야. 네가 들고 와. 너 매일 우리 딸한테 그렇게 시켰어?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하지. 이 버릇없는 놈. 남편은 놀라운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장모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남편이 자기 마누라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왜 제 잘못입니까?
엄마,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셨고 내일 당장 집에 간다고 말을 했어요. 나 참, 너 여태 이런 대접 받고 살았니? 네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 너 못 살겠으면 당장 말해라. 참아주니까 사람 좋게 보이나 보지? 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주무시지 않았고 남편이 들어오고 난 뒤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처음 본다며 치를 떠셨죠. 다음날 어머니는 집에 가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제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현금이 없어서 어머니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니에게 비꼬듯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거지예요? 그 돈도 없어요? 그리고는 속삭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그럼 오시지를 말던가. 와서는 괜히 사람한테 음식이나 던지고. 이 집안 사람들은 교양이라는 게 도통 보이질 않네. 아휴, 이래서 집안 잘 보라는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남편을 때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동안 숨겨둔 돈을 남편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살다 돈 없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듣는데. 자, 내가 정말로 돈이 없어 보이나? 사돈댁이랑 황서방이 묻지도 않았으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자네 집안보다 돈이 많아.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저희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내 딸이 우리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미가 돼서 도움 준 게 없는 것 같아 이번에 큰맘 먹고 서울에 있는 집 명의 네 놈 이름으로 돌려주라고 했건만. 뭐? 거지? 이 싹수 없는 놈 교양이 없어? 지금 교양이고 나발이고 정신머리 없는 놈이 누군데? 어머니,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너 짐싸. 이 집안 꼴도 보기 싫다. 어디 처자식 귀한 줄 모르고 반말 찍찍 시켜먹고 무시하고. 당장 이혼해. 일도 힘들면 때려치워. 너 일 안 해도 너랑 내 손주 먹여 살릴 돈 있다. 서울집 네 명의로 돌려주마. 저는 얼떨결에 제 집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갖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남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집을 나왔어요. 아이들도 당연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남편은 육아를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친하지도 않아 남편이 없어도 찾지 않았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악의 인간이었죠. 어떻게 자식이 아빠를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늘 시간 남을 때 밖에 돌아다니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으니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겠어요. 저는 아이들의 짐을 옮기기 위해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온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같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남편은 모르는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도 몰랐지. 돈 많은 집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에이씨, 아파트 4명의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게, 혹시 모른다고 했잖아.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걸 확인을 했어야지. 아이, 그러게.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러게 왜 바보같이 우리 집이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가서 바로 따졌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손은 떨렸지만 이때다 싶었죠. 언제부터 바람을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사이인 건 분명했어요. 남편은 그대로 놀라 굳어 있었고 전화는 바로 끊겼어요. 언제부터야? 이 쓰레기 자식아? 내가 진짜 너처럼 자기 수준도 모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격지심에 이런 사람이랑 내가 한 집에 살았다니. 우리 이혼해. 저는 그 말을 하고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남편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이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고생을 했나 싶었죠. 제가 왜 제 남편을 좋아했을까요? 처음부터 멋대로인 걸 알았는데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그냥 같이 살았겠죠. 이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바람은 꽤 오래전부터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하고 친정으로 요양하러 간 그날부터 바람은 시작된 거죠.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갑자기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출산 후 몸도 많이 변해서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졌나 싶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늘 제 탓을 해왔었는데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불행했는데 그게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럼 나도 결혼을 했는데 챙겨주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바람핀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더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항상 잘못은 남에게 있지. 당신은 예전부터 그랬어. 늘 자기한테는 잘못 없고 늘 다른 사람한테 잘못이 있었지. 진짜 최악이다. 저는 그렇게 울며 이혼 선언을 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별거하기 시작했죠. 한동안은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걱정할 정도로 말라갔고 몸도 다시 나빠졌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을 하셨고 아이들을 혼자 케어하기 힘들어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줬어요.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시부모님이 찾아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빌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죠. 시부모님이 와서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바람 피운 놈은 남편 놈인데 자기가 와서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시부모가 와서 사정을 하는 꼴이 참 웃겼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친정으로 가는 날 시부모님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아가 미안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사돈, 저희가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잘못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미 지난 일이고 내 딸한테 하는 행동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도 그 거지냐는 한마디 때문에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 참, 그 새끼는 또 어떻게 얘기했길래. 새끼라뇨? 지금 귀한 제 자식한테 새끼라고 하셨어요? 네, 그쪽 귀한 자식이 바람도 피고 제 귀한 자식한테 시키기만 하고 무시하고 아주 환상의 콤비로 교양 있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른한테 거지? 돈이 없냐고 물어보는 건 사돈네 교육 방식인가 보죠? 아니 바람이라니 그건 또... 어머님 아버님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부모님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고 또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을 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바람이라니? 나는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 니년이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지금 누구 보고 년년거리는 겁니까? 지금 내 귀한 딸한테 년? 아빠 그만해요. 아버님 제대로 듣고 말씀하세요. 그쪽 아들이 바람 폈다고 친구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 못 받는다고 아쉬워하는 걸 그 여자한테 말하는 걸 다 들었어요. 아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의 바람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시부모님은 그 거지 발언으로 별거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걸로는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닐 텐데 아파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서 무릎을 꿇은 거겠죠. 남편이나 시부모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돈이 아쉬워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무시하더니 왜요? 저희 엄마 통장 보니까 아쉽대요?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만 하면 친정 무시하고 제 지인 무시하고 늘 제 생각은 뒷전이고 남편만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시고 이제 와서 후회되세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도 주지 않고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과 이제는 남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나기는커녕 다 큰 어른이 돼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놈의 바보 같은 행동과 시부모님의 행동 덕분에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도 얻고 자유를 얻었어요. 괜히 결혼했나 싶기는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쁜 제 아이들을 보지도 못했겠죠.
남편은 이혼 후 그 여자와도 헤어지게 됐나 봐요. 그 상간녀도 고등학교 동창이라는데 그 여자도 유부녀라 이혼 당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더는 볼 게 없으니 다른 남자로 갈아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바람난 게 소문이 나 직장을 옮겨야 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학생에게까지 폭언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발언까지 했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부만 해오던 사람이 집안일도 못하는데 장사라고 잘하겠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저는 시작과 동시에 망한다고 장담했어요. 남편은 친구 술집을 따라 비슷하게 가게를 만들어 오픈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쫄딱 망했죠.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면서 망했으니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 공부방도 시작했지만 소문 때문에 학생 수는 없었고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결국 시댁에 얹혀 집에서도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술집을 차리고 망했다고 들었을 때 초등학교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남편을 찾아가 죽여놓겠다고 시댁에 찾아갔었어요. 둘 다 취해서는 저도 사리분별을 못하고 찾아갔어요.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장사한다고 우리 무시하더니 꼴 좋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너 이 새끼야, 얼굴 좀 보자. 너는 내 친구 두고 바람을 피워? 그래, 이놈아. 너 내 친구 무시했지? 뭐? 장사 아무나 해? 그러면서 망했냐? 친구는 갑자기 화를 내며 시댁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를 말렸고 친구는 술에 취해 계속 시댁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친구 남편을 불러 겨우 말릴 수 있었어요. 심장이 쫄깃하기는 했지만 그 친구의 행동 덕분에 크게 웃었죠. 그 친구가 이혼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해서 파티를 시작했는데 결혼식 때보다 더욱더 재밌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을 하면 안 됐었나 봐요. 결혼식보다 이혼 파티가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심지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변할 수 있겠지만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이혼을 겪고 이상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외모보다는 성격을 보게 되었고 배려심 많고 겸손하고 이해심 넓은 사람이 제 이상형이 됐어요. 정말 외모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31살 여자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계속 집안에만 있으면서 사연 유튜브 듣는데 제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집살이에 시달린 지가 한참 됐어요.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없다. 며느리가 도리어 시어머니 무시하고 면박 준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희 집은 진짜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했을 당시에도 이미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고 쭉 계속 그러셨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결혼 3년 차인데도 시집살이를 당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남편도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유일한 외동 아들이거든요. 시아버지 역시 아들 귀한 집 장남이라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하셨대요. 언젠가 하신 말씀으로는 남의 집 아들이라도 훔쳐올 수 있으면 훔쳐와서 자기 아들을 만들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들이 가지고 싶으셨다는 거겠죠. 시어머니가 40의 남편을 낳았는데 그 당시엔 상당한 노산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저희 남편이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예전에 남편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누운 자리까지 밥상을 들고 와서 떠먹이셨대요. 심지어 남편이 대학생이었는데도요. 솔직히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전혀 몰랐어요. 인사하고 상견례하고 했을 때는 거의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그저 웃기만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서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너희 오늘 한방에서 잘 거니? 네? 네, 어머님. 엄마,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시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이 민망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좀 마땅치 않은 얼굴이셨는데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저녁 식사 중이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렸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한 분이셨고요. 시댁에 원래 계시던 네 분의 누님 중 같이 살고 있는 건 넷째 누님 한 분뿐이었어요. 나머지 세 분은 일찍이 시집가거나 독립해버리셨고 저하고 얼굴을 본 것도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뿐이었거든요. 집하고 왕래가 잘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제가 과일을 깎고 차를 끓여서 내가 함께 후식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어느 방에서 잘 거니? 작은 방이요. 거기 내 방이었으니까 그냥 자도 되잖아. 저기 제일 작은 방도 비었는데 거기서 세아가 재우면 될 것 같은데 너 침대 너무 좁지 않니? 무슨 소리야 엄마. 거기 완전 골방이잖아요. 침대도 없는데 얘를 거기서 어떻게 재워. 보일러 돌리면 되는 거잖아. 엄마는 침대가 좁아서 아들 잘 못 잘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남편이 못마땅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그제야 변명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서 처음 시댁에 왔으니 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눈길이 계속 날카로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네가 알아서 처신하라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계셨죠. 들어가서 자자. 근데 벌써? 당연하지. 지금 10시 넘었잖아.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낼게요, 엄마. 괜찮지? 예. 지금 너 넷째 누나도 아직 안 와서 얼굴도 못 봤는데 먼저 잔다고? 아니, 누나는 뭐 내일 아침에 보면 되지. 오늘 회식이라며. 언제 들어올 줄 알고 넷째 누나를 기다려. 그래도 금방 오겠지. 아유, 엄마. 나 피곤해요. 저희 그냥 들어가 잘게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피곤하다는 듯이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에 있는 남편 방에는 두 번째 들어가 본 거였는데 작은 방이라는 게 시댁 안방보다 좀 작다는 뜻일 뿐이지 사실 그리 작은 방도 아니었어요. 시누이 방보다 남편의 방이 조금 작긴 한데 훨씬 따뜻하고 채광이 잘 되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넷째 누나가 이 방 탐낸 지는 오래됐는데 내가 안 줬지 뭐. 나도 따뜻한 게 좋거든. 저쪽 방 많이 추워? 아예 북향이라 해가 거의 안 들거든. 베란다도 없이 홑겹벽이라서 우풍도 좀 세고. 아니 근데 누나가 거기다 질투가 많은 성격이라서 내 거 다 빼앗고 싶어 해서 더 그랬어. 사실 뭐 방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저는 그냥 그렇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방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남편은 곧 씻고 들어왔고 저도 씻고서 방으로 들어왔죠. 욕실로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거실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전 어딘가 위축되고 기가 죽어서 얼른 씻고 급히 남편 방으로 되돌아갔죠. 남편은 제가 들어오니 저를 끌어당겨서 안고 문을 닫았어요. 자기야, 밖에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시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해야 돼. 우리 아파트 벽이 진짜 얇아서 다 들려. 남편은 속닥거리면서 저를 끌어안고 침대 위에 앉았어요. 사실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온 신혼부부니 얼마나 서로 눈만 마주치면 좋은 시기겠어요. 말 그대로 깨 떨어지는 때였죠. 남편과 저는 밖에 시부모님이 계신데도 그저 껴안고만 있어도 행복해서 서로 끌어안고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순간 욕실에 안경을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죠. 전 눈이 나빠서 항상 렌즈 아니면 안경을 착용해야 했는데 오늘은 렌즈를 끼고 왔다가 씻으면서 뺀 후 안경을 쓰려고 안경도 욕실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정작 빼고 나서는 안경을 잊어버린 거였죠. 잠깐만 자기야. 나 욕실에 안경 놓고 왔다. 잠깐 가지고 올게. 좀 이따 가면 안 돼? 지금 딱 좋은데. 그러다 잃어버리면 나 내일 아무것도 안 보여서 큰일 나. 잠깐만. 저는 조용히 남편한테 말하고서 일어섰어요. 남편이 아파트 벽이 얇다고 한 이후부터 제대로 소리내서 말을 하기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소리도 죽여서 문고리를 살짝 돌려 열었다가 깜짝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아유... 열린 문 앞에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얼굴을 바짝 대고 계셨던 건지 제가 문을 열자 균형을 잃어서 비틀거리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굳어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아니 엄마 그것 좀 하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방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요? 아유 나는 그냥 네가 어디 아플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그거 진짜 좀 하지 말아요. 이 방에 나 혼자만도 아니고. 네가 예전엔 자다가 많이 아팠잖아. 난 그게 기억이 나서 항상 걱정이 돼 죽겠다.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소름이 돋아서 진저리가 쳐졌어요.
아니, 신혼부부가 같이 있는 방에 귀를 대고 듣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부부가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는 남편한테 웃는 얼굴로 알았다, 알았다만 하시고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깨만 으쓱했어요. 우리 엄마 자주 저래. 나 혼자 있을 때도 저래서 내가 화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예전에 자다가 아파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응급실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주 밤에 보러 오셨어. 최근엔 안 그러셨는데 오늘 그러시네.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전 오싹했어요. 당시엔 경험이 없어서 명확하게 뭔진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앞날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이런 집안의 사람인진 정말 몰랐어요. 어쩌면 연애하면서도 남편의 됨됨이는 잘 몰랐던 것 같네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건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20대 초중반 시절의 남편은 정말 근사하고 쿨한 성격의 남자였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예쁘다고 탁과에도 이름이 돌던 편이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훨씬 여기저기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들 수능 보고 갓 입학하면 진짜 외모 관리할 틈이 없어서 진짜 별로인 애들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기본적으로도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 데다가 말끔하게 차려입어서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 같은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성격도 무던하고 장난스럽기도 해서 아주 동기며 선배 언니들이며 인기 폭발이었죠. 야, 영수 오늘 봤어? 아까 보니까 학관 앞에 있던데. 오늘도 탁과 선배 언니한테 잡혀있던데. 아, 불쌍해. 언니들 맨날 돌아가면서 영수 잡고 밥 사주겠다고 하더라. 동기 친구들끼리 제 남편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좀 소심한 편이어서 당시 인기 폭발 동기였던 남편한테 다가가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차피 제가 사귀지도 못할 사람, 괜히 가까이 갔다가 마음만 상할까봐 미리 몸을 사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인문대 건물에서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저희 대학은 캠퍼스가 큰 편이라서 비가 내리면 우산 없이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책은 무겁고 든 건 또 많아서 제가 쩔쩔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불쑥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영아, 너 우산 없어? 늘 비 온단 예보 있었는데 우산 안 가지고 나왔구나. 나도 방금 수업 들었어. 나 우산 있는데 같이 갈래? 고마워. 등 뒤에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무심하게 제 옆에서 우산을 펴더니 제 옆에 바싹 붙어서 제 어깨 뒤로 몸을 붙였죠. 아, 미안. 비 안 맞으려면 우리 좀 붙어서 가야 해서. 응. 그는 제 곁에서 무심한 얼굴로 우산을 씌워준 채 캠퍼스를 걸어 내려갔어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아직 쌀쌀한 날씨 속 내리는 봄비와 등 뒤로 다가오는 든든한 체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얼굴이 빨개진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학생회관 다 왔다. 나 여기서 친구 부를게. 고마워, 데려다줘서. 너 집에 가려는 거 아니었어? 집 가야지. 어느 쪽이야? 지하철 타고 가면 돼, 은평구 쪽. 나도 그쪽이 집인데? 같이 가자. 나도 어차피 집 가는 길이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람. 전 가슴이 콩닥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긴 했는데 어차피 남들한테 다 인기 있는 남자라서 어차피 제가 사귈 수는 없을 테니 그냥 허무한 경험일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거절할 명분도 언뜻 떠오르지 않아서 저는 그냥 그가 바래다 준다고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작은 우산을 쓰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좁은 지하철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가다 보니 체온이 느껴졌고 빠르게 친밀감이 느껴졌죠. 그날은 정말 그냥 집 앞까지 우산을 씌워서 바래다 주기만 했고 그 덕에 비를 맞지 않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묘하게 그가 많이 주변에 보이고 말할 기회도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친밀감이 생겨서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의 주위에는 여자가 참 많았고요.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자세히 보다 보니 그는 여자들과 친하긴 하지만 정도 이상으로 다가오는 건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이제 거의 가까운 친구가 된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영수야, 넌 사귀는 사람 없어? 너? 응. 너 좋아하는 동기나 선배 언니들 엄청 많던데? 너도 그거 잘 알지? 알긴 하는데.
그가 좀 쑥스러운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자판기에서 뽑은 믹스커피 한 잔을 캠퍼스 벤치에서 나눠 마시던 중이었어요.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척 둔해서 지금도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모르더라고. 저는 조금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아니, 이런 인기남이 좋아하는데 모를 정도면 대체 얼마나 둔한 여자라는 건지. 와, 진짜 둔하다. 누군진 몰라도 그렇게 둔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한대? 그러게나 말이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갑자기 캑캑거리다가 커피를 훌쩍 마셔버렸죠.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그는 뭔가 결심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그 여잔 내가 비 오는 날 수업도 없는데 기다렸던 것도 모르더라고. 수업 없는데 그 사람 수업 끝나기 기다렸던 거야? 그리고 인문대에서 집까지 우산까지 씌워주고 일부러 옆에 다가갔는데도 그러더라고. 제가 아무리 둔해도 거기서부턴 어딘가 기시감이 들기 시작했죠. 제 얘기랑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계속 옆에서 치대면서 가까이 다가가도 모르던데. 그래? 말로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말로 하려고. 그는 씩 웃었어요. 너 좋아해, 미영아.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초여름이었고 햇빛은 따뜻하지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학관 주변 벤치라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아마 작은 소리라서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데도 그의 한마디만은 정말 천둥처럼 크게 제 귓전을 울리더군요.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나뭇잎, 초여름의 그 설레는 공기. 나도 너 좋아해. 그리고 저는 학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목청으로 이렇게 외쳐버렸죠. 그것도 벌떡 일어서면서 아주 날 보란 듯이 벌게진 얼굴로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웃어버렸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하다가 웃으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좋고 설레면서도 또 얼마나 쪽팔리던지. 아무튼 그렇게 우리 둘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되고 저희는 이래저래 싸우면서도 쭉 사귀어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어요. 둘 다 학점 관리나 스펙 관리에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저는 취업에서 미끄러졌고 남자친구는 그래도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죠. 남자친구가 취직하는 동안 저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마저도 좀 잘 안 되었고요. 우리 그냥 결혼하자, 미영아. 너라면 평생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취직을 하고 온 다음 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주면서 제게 청혼했어요. 그동안은 직장을 잡은 후에 청혼하려고 한참 기다렸다면서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사람과 드디어 결혼한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울면서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어진 결혼 절차에서도 시댁 부모님이 어떤지 시댁 식구들은 어떤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전 당연히 남편처럼 쿨하고 깔끔한 성격들일 줄 알았어요. 물론 남편도 결혼하고 보니 뭔가 성격이 제가 생각하고 알아왔던 그 성격은 아니었지만요. 자기야, 혹시 자기 원래 입던 니트 어디 뒀어? 그거 지난주에 입어서 내 거랑 같이 빨려고 하는데 찾아도 없네? 니트? 몰라? 나 벗어서 어딘가 두긴 뒀을 텐데 옷장 속에 찾아봐. 입었던 옷을 옷장 속에 뒀다고? 나 그렇게 해두면 항상 엄마가 다 정리해서 빨아다가 개서 넣어줬어. 사실 꺼내는 것도 엄마가 해줬지만. 옷을 꺼내는 것도 어머님이 해주셨다고? 나 엄마가 다 옷 골라서 이렇게 입고 나가라고 해줬었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 대학 때부터 결혼 전까지 옷을 참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 편이었는데 그걸 전부 시어머니가 해주셨다는 거였어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얼굴에 바르는 로션, 입고 나가는 옷과 속옷까지 죄다 시어머니의 손길을 거친 거였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남편의 이런 면을 알게 되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야, 이젠 자기가 골라서 입고 나가야지. 어떻게 그래? 난 여태까지 옷 골라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어. 자기가 해줘야지 이제 엄마가 안 하니까. 세상에, 그걸 다 나한테 해달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가 막혀서 짜증을 냈어요. 사실 정말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잠깐 짜증을 낸 거였죠.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남편한테 그냥 본인이 옷을 골라 입게 했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입더군요.
정장을 입으면서 양말은 왜 스포츠 양말, 그것도 색이 있는 걸 신는지. 넥타이도 은갈치처럼 반짝거려서 제일 꼴보기 싫은 걸 고르고, 벨트도 명품 로고가 너무 커서 흉측한 걸 골라서 입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골라줘 버릇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뒀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 새댁이었던 전 놀라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당장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으로 뛰어갔는데요. 갔더니 시어머니가 무거운 얼굴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 오늘 네 남편 옷 안 골라줬다면서?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내 아들 넘겨줬으면 귀한 줄 알고 잘 보살펴야지. 그 귀한 아이한테 직접 옷을 고르게 하고 빨래도 직접 바구니에 담으라고 한다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그건 너무 당연한 내 아들이야! 걔가 어떤 애인지 알기나 하는 거냐? 하여간 내가 이래서 결혼할 때 불안했어. 내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해먹이고 해입힌 귀한 애야. 그런 애를 네가 데려가서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셨고 가뜩이나 소심한 저는 뭐라고 항변의 말 한마디도 못한 채로 그냥 찍소리도 못 내고 혼만 났어요. 정말 오금이 떨리게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됐으면 최소한 매일 3반찬으로 3가지 이상은 내야 한다. 국도 매일 새로 끓이는 게 당연하고 밥은 항상 남편 식사하기 직전에 해서 따끈하고 말랑한 것을 내야 하는 것이고. 너 지난번에 애한테 인스턴트 밥 먹였다면서? 어머님, 그건 지난번에 딱 한 번. 시끄러워! 너 다시 한번 그런 소리 또 들려오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무릎 꿇리고서 거의 몇 시간을 내내 계속해서 훈계하셨어요. 보다 못한 시누이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만하라고 한마디 도와주셨지만 도리어 시누이까지도 시어머니께 한참이나 큰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침대에 누운 채로 만화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요. 제가 울면서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자 남편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위로를 냈어요. 사실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다정다감하긴 해서 말도 예쁘게 하고 잘해줄 땐 정말 잘해주거든요. 자기야, 살다 보면 어른한테 혼날 때도 있는 거잖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거 다 자기 때문이잖아. 난 그냥 어머님께 안부 전화 드렸는데 되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 다음부턴 내가 절대 솔직하게 말 안 할게. 미안해, 자기. 남편은 나가서 저를 위해서 조각 케이크도 사오고 커피도 끓여주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원인은 남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한테 계속해서 화를 낼 만한 성격도 아니었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 사람한테 모질게 굴지 못하는 게 당연했고요. 그렇게 신혼 때부터 저는 시어머니께 엄청나게 혼나면서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이니 시댁에 와서 일도 해야 한다면서 일주일에 3-4번을 부르셨고 저는 시댁에 가서도 설거지며 화장실 청소며 하면서 도와드리곤 했어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희한테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세상에, 정말 자기가 임신한 거구나. 고마워, 자기. 내가 정말 잘할게. 드디어 우리 아기 생겼어. 너무 좋아. 남편과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벌써 제 손을 잡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어대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남편이 절 소중하게 여겨주는 느낌은 절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바로 집에 가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냈어요. 먼저 남편이 전화해서 알리고 그 후에 제가 전화를 바꿔받았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이상했어요. 좋겠구나. 네, 어머님. 그 좋겠구나라는 말의 억양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질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기가 생겼는데 왜 시어머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지 짐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나 말씀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툭 뱉으셨어요. 이제 정말로 내 아들 빼앗아가는구나, 네가. 네? 아니다. 그보다 병원에서 성별은 안 가르쳐주단? 성별이요? 아직 임신 초기인데 알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법적으로 알려줄 시기도 아니었고요. 제가 우물쭈물대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못마땅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 낳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낳은 네 남편인데 여자애 낳으면 내 손주 아닌 셈 치겠어. 어머님. 임신 이야기로 나한테 다시 말 꺼내지 마. 아들인 거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말하자.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제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서러워져서 어머님이 이러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나한텐 되게 기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한텐 그러셨다고? 그래, 옆에서 봤잖아. 난 엄마 목소리가 들리진 않았으니까. 암튼 우리 엄마 아들 좋아해서 그랬을 거야. 사실 나도 엄마가 정말 많이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하긴 그 옛날에 누나만 넷을 쭉 낳고서 마지막으로 38의 아들을 낳았을 정도면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만했죠. 남편은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이 저한테 얼굴을 막 비볐어요. 난 아들 싫어. 딸이 좋아. 우리 딸 낳자. 너무 예쁠 것 같아. 하지만 그랬다가 나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정말 심각하셨단 말이야. 에이, 그걸 믿냐? 우리 엄마 말만 그렇지 절대 모질지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라 한다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뭐 어르신한테 다 맞춰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배 위에서 손을 뗄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은 자기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편애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독점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쯤 되니까 둔한 편인 저도 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을 아들이자 애인처럼 생각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가 좀 자기를 너무 예뻐해서 자기 닮은 손자를 갖고 싶어 한다는 투로만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정도는 넘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싫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넘겨. 직접 들어보면 스트레스 진짜 장난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우리 누나들은 그것보다 10배는 더 심하게 듣고 자랐어. 정말? 그래. 누나들은 진짜 엄마한테 험한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 그래서인가? 독립들을 일찍 했지만 넷째 누나도 곧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 엄마도 맨날 넷째 누나 보기 싫다고 하고.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진짜 공주 대접받는 거라며 남편은 속 편한 소리를 내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지 않아서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아무리 예뻐하셔도 그렇지 딸들도 다 자식인데 말이죠. 제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얼마 후 알게 된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죠. 저는 차마 무서워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입방정을 떨어서 아시게 됐어요. 저는 그날 시댁에 불려가서 무척 안 좋은 소리를 들었고 시아버지도 못마땅하게 다음번에는 꼭 아들 낳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아들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집이 있다니 놀라울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도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어서 전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이번에 딸 낳고 아들 낳으면 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게 내 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정도 안 되겠어. 딸이 얼마나 예쁜데. 또 딸 낳아도 되지 뭐. 남편은 사실 아이들의 성별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어요. 출산을 하고 보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가라서 저는 딸의 존재 그 자체로 위로를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셨나 봐요. 나중에 제게 와서도 시댁 부모님은 별다르게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만 있다가 가셨어요.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죠. 남편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리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있다가 담배만 피러 왔다 갔다 했고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기가 죽어서 앉아 있었어요. 출산하고 회복도 다 되지 않아서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기죽어서 있으려니 죽겠더라고요. 다음번엔 꼭 아들 낳아라. 네, 어머님. 두 분은 그 말만 남기시고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박덩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주 새로운 레벨로 진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의 육아가 시작되었죠. 첫째 육아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가가 순하기는 했는데 손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밤새 울기 시작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아기를 안고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면 남편은 절반쯤 자는 채로 출근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독박 육아의 시작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쯤이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서 남편인가 하고 반갑게 봤더니 시어머니시더라고요. 너 요즘 애비한테 밤에 애 보게 시킨다면서.
아니에요, 어머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이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전화통화했어. 밤새 애 안고 있느라 잠을 통 못 자서 죽겠다고 하더구나. 안 그럼 네가 못 잔다고 하던데 넌 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러게요, 어머님. 시끄러워! 출근하는 남편 재워주려면 다른 방이라도 가서 애랑 같이 처박혀야지. 아들도 아니고 기껏 딸 낳아놓고 무슨 유세야 대체? 시어머니는 제게 날카롭게 쏘아붙이셨어요. 저는 육아로 너무 몸이 힘든데 이렇게 싫은 소리를 대놓고 들으니 서러워져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제가 울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봐라, 세상에. 야, 누가 보면 내가 너 잡은 줄 알겠다. 내가 시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건데 대체 왜 울어? 어머님, 전 정말로 열심히 애 키워보려고.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려고 저를 노려보시다가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깥에서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파트 현관문 바깥에서 딱 마주쳤는지 시어머니는 남편하고 더없이 반갑게 인사하고 뭐라고 꼬셨는지 그대로 남편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탄 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잠든 어린 딸을 끌어안고서 한참이나 울었죠. 밤에 돌아온 남편은 눈이 퉁퉁 부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눈이 왜 그래?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는지 알아? 아, 엄마 문 밖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왔어. 엄마가 너 육아하는 거 도와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남편한테 안겨서 한참 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좀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수화기 바깥으로 저한테까지도 들릴 정도로 아주 크고 반갑게 남편을 맞으셨죠. 남편은 무뚝뚝하게 제게 들은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어서 시어머니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향인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좀 덜 심술 맞아졌어요. 하지만 눈으론 절 노려보시는 건 똑같아서 제가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 제대로 꼬투리를 잡겠다는 의지가 저절로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시댁에 다니면서도 계속 긴장 상태로 뭐 하나라도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는 연말이 다가왔죠. 저는 연말 연시에 가족들과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또 신년에 같이 모여서 인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시댁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세아가. 이제 육아는 좀 잘 되고 있니? 이제 좀 수월하지? 수월하게는 개뿔,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애는 여전히 잘 울었고 아토피가 생겨선지 가려워서 잠도 잘 못 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상황 따윈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새해지 않니? 신정에 우리 가족 항상 해돋이 보러 산에 오른단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니까 너 꼭 와야 한다. 네? 산이요? 어느 산을? 우리 동네에 있는 산 있지? 그렇게 높진 않아. 겨우 300m인가 그 정도일 거다. 둘레길 좀 걷고 해돋이 보러 가는 거다. 애도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버님, 우리 아가도 있는데 저는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애? 친정에 맡겨라. 멀쩡히 친정도 있는 애가 넌 왜 매일 애 핑계만 대는 거냐? 핑계가 아니라 아버님. 시끄럽고 일출은 오전 7시 40분이다. 산 올라가는데 둘레길까지 하면 대략 1시간 반 걸리니까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기다려라. 6시라뇨, 아버님? 하지만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으신 채 아버님은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아가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곧장 새해 해돋이 보러 새벽 6시까지 오라니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남편은 좀 피곤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 정도는 좀 맡겨라 그냥. 그냥 아침 잠깐만 우리 부모님 비위 맞춰드리면 되는 건데 되게 쨍얼대네. 남편은 그날따라 피곤한 일이 있었던 건지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돌아누워서 자버렸어요. 솔직히 그때는 정말 좀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1월 1일이 됐어요. 저는 전날 친정 부모님께 사정해서 아가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5시부터 깨어나서 차를 탔죠. 6시까지는 시댁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며칠 전 제게 신경질을 냈던 게 미안했던지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땐 전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서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굳이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그 산 진짜 낮고 하여튼 그냥 산책로에 더 가까워. 해돋이를 대체 왜 보신다는 거야? 우리 집 맨날 해왔거든. 근데 새벽에 나가는 거 나도 좀 피곤하긴 하다. 일에 찌들어 사는 남편도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 집 해돋이 계속 보러 가긴 했는데 나 대학생 때부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라고 하긴 하셨거든? 그런데 이번엔 자기하고 나하고 결혼했다고 꼭 오라고 하시는 건가 봐. 귀찮네. 추운 겨울에 새벽 찬바람 마시면서 나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으려니 남편도 힘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시부모님에게 화가 나고 짜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졌지요. 하지만 다 참고 어찌저찌 시댁까지 가자 시부모님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더라고요. 저희는 6시에 딱 도착했는데도 시부모님을 30분이나 더 기다렸어요. 괜찮아. 좀 늦어도. 어차피 둘레길 안 걷고 곧장 올라가면 시간 딱 맞다.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면서 세수도 안 한 얼굴로 먼저 걸음을 옮기시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앞장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따라갔어요. 형님은 안 나오세요? 걔는 요새 내가 뭐 말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굴어서 아주 말도 하기 싫다. 그리고 사실 새해 해돋이 같은 건 집안 남자들이 가서 보면 집안이 다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거야. 여자가 뭔 소용이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그럼 저는 왜 불러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한테 달린 부속품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으니 지금 이 상황에 나와 있는 건 남편밖에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시부모님도 이 추운 겨울날 새벽에 나가서 산을 올라가는 건 역시나 힘들었는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서 말이 없었고요. 산은 정말 낮긴 낮아서 좀 걸어 올라가니까 곧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니 너무 빨리 와서 일출은 또 한 2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날은 추워 죽겠는데 시부모님과 같이 산 정상에 서서 일출을 기다리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졸린 데다 피곤해서 정신은 비몽사몽 왔다 갔다 하지 날은 춥지 분위기는 어색하지 정말 최악 중에 최악만 모아놓은 듯한 날이었어요. 발이 어는 것 같아서 동동 구르면서 멀거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20분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점차 그래도 하늘 저쪽으로 동이 터오더라고요. 저는 그 시커먼 하늘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붉은 기운이 뻗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을 테니 내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소원 빌어라 소원. 너 남편 건강하고 시아버지 건강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어 얼른. 시어머니가 저를 뒤에서 툭 치고선 시아버지 곁으로 가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와서 손을 모으고서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했지요. 근데 그 상황에 진짜 소원 빌 거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빨리 저 늙은 년 뒤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같이 저 뒤에 있었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잠깐 손을 꽉 잡고 있다가 눈도 꽉 감았어요.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제발 새해에는 시애미 좀 안 보고 살 수 있게 좀 뒤지게 해달라고요. 진짜 이러다가는 내가 뒤지겠어요. 소리내서 빌어야 더 잘 먹힐 것 같아서 저는 중얼중얼하면서 소원을 빌었죠. 저 너머로 거대하게 떠오르는 새해 첫날의 햇빛이 붉게 비쳤어요. 저는 눈을 뜨고서 그 햇빛을 보면서 뿌듯하게 웃었죠. 소리까지 내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오늘 아침 고생한 보람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때 바로 뒤에서 시어머니 말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진 아주 좋았죠. 저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 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너 대체 지금 뭐라고 했어? 늙은 년 뒤지게 해달라고? 늙은 시애미 죽게 해달라는 걸 지금 이 새 소원이라고 빈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보! 얘야!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허둥지둥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놀라 달려왔어요.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엄마? 얘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뭔 소리야? 제 소원으로 내가 뒤지라고 빌었어. 죽으라고 했단 말이야. 뭐? 시아버지와 남편은 순간 멍청해져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왕 엎질러진 물 뭐 어쩌겠어요? 사실 이 새벽에 이 산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고 이대로 뒤엎어버려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더라고요. 진짜냐, 새아가? 시아버지가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물으시더라고요. 진짜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믿고 쟤한테 물어? 어허, 가만히 있어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숨을 들이키고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뻔뻔한 표정을 한 채 턱을 들고서 말했죠. 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새해 일출에 빌었어요. 뭐, 안 될 거 있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계속 참고 있어야 해요? 이 횡포를? 남편과 시아버지의 목청이 높아지자 저 역시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너무 쌓인 게 많아서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를 참고 있는데! 지금이 조선시대야 뭐야? 무슨 결혼하고서 노비 들였어요? 아니, 노비라도 먹이고 입히면서라도 일을 시키지 이건 노비가 아니야! 아니, 새아가! 그놈의 새아가 소리 좀 집어쳐요. 내가 좋아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애를 낳았으니 참고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당신들 아들 데리고 살 가치도 없어. 제가 소리를 바락거리면서 지르자 저를 윽박지르려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당황해서 물러서고 남편도 뭐라 할 말을 못 꺼내더군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니네 아들만 귀한 아들 아니야. 그래놓고 뭐 어째? 손녀는 취급도 안 하고 손자만 취급하고 뭐 여자가 뭐? 저는 목에 핏대가 서도록 화를 냈지요. 그동안 차올랐던 화가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아들 부부방 앞에 서 있던 거 대체 왜 그랬어요? 말 좀 해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쳐. 아니, 귀까지 대고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야, 그건 우리 엄마가 그냥 나한테 뭐 할 얘기가 있었겠지. 멍청한 소리 좀 집어쳐. 그런 사람이 왜 귀에 문을 대고 있어? 그리고 뭐 애를 딴 방에 가서 나 혼자 안고 재우라고? 남편이 출근하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키워. 난 지금도 딱 죽겠으니까. 시어머니는 변명도 못한 채로 하얗게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마구 퍼붓다가 저 자신이 쓰러질 것 같아서 씩씩대면서 그대로 돌아서 산을 내려와 버렸어요. 저는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친정으로 가버렸고 부모님은 너무 놀랐지만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곧 화를 내면서 제게 밥을 차려주고 도닥여주셨어요. 곧 남편과 시댁에서 전화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생각이냐. 지금이라도 싹싹 빌려와라. 지금 오면 용서해주겠다. 오전까지 와라. 너희 시어머니 병환 나면 네 치개미니까 네가 간병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여전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뭔가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곧장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이 추운 날에 와서 친정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다고 해서 저는 차마 외면할 수도 없어서 나가봤죠. 자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뭘 몰라. 당신도 알면서 다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미안. 사실 남편도 제가 얼마나 평균에 비해 가혹하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충돌하기 싫어서 계속 외면했고 또 그러는 게 자기도 더 몸이 편했으니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대체 내가 왜 그동안 멍청하게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화내지 말고 집에 가자. 우리 집은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그냥 쉬겠다고 하셔서 갈 필요 없어. 신정에 시댁 안 가도 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지금 이 꼴 이 모양이 돼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좋은 기회라고?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어.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진심으로 이혼이 하고 싶었고
다시는 저 인간과 그 집안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아이가 너무 어린데 이혼을 하면 곧장 아빠 없는 아이가 돼버리니 그건 아이가 또 너무 가여웠고요. 그날은 일단 남편을 혼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어지간히 연락들을 했지만 전부 받지 않았고요. 친정에 머무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말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정말 떠나갈 것 같았던 모양이었나 봐요. 남편은 밤에 계속 잠을 못 잤는지 초췌한 얼굴을 하고서 제 앞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음부턴 절대 자기가 부당한 일 당하는데 입 다물고 있지 않을게. 저는 진짜 남편이 미웠지만 또 그렇게 초췌하고 기죽은 모습을 하고 있자니 불쌍해지더군요. 저는 한참이나 대답을 하지 않다가 결국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시댁에서 날 힘들게 하면 그날로 이혼 도장 찍는 거야. 알겠어? 내가 정말 그런 일 안 생기게 할게. 요즘 여자 이혼 그렇게 무서운 일 아니야. 마지막 기회야.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저와 아기를 챙겨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 맵살스러운 눈초리를 받고 엄청나게 혼난 것도 당연했지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사흘간 시댁에 길길이 화를 냈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그 상황을 외면했던 본인한테도 죄가 있는데 그건 쏙 빼놓고 죄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잘못이라고 하면서 화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좀 어이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 덕분 이후론 시부모님이 한참이나 연락도 안 하고 가끔 연락하더라도 마치 그때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셔서 우습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요. 성격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사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어느 순간엔 한 번쯤 뒤집어줘야 좀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두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악화되는 것밖에 없는 듯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랄게요.